웬디스에서 햄버거를 먹은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버거가 살짝 취향에 안 맞는 터라 피해 다니기 바쁜 브랜드이지만서도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져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웬디스 칠리 아니겠습니까? 버거보다 사이드가 유명한 집 웬디스입니다. 웬디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말괄량이 삐삐 같은 죽은 깨 가득한 초상화 로고, 마치 한국의 김복순 할머니 국밥처럼 얼굴을 걸고 판매하는 이 패기부터가 뭐랄까 미국답지 않은, 내 자식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그런 집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여자아이는 진짜 주인장 딸이거든요. 웬디스의 창업자 데이브 토머스는 뉴저지 애틀랜타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데다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새할머니가 트레일러에서 키우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겨우 10살이 넘었을 때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을 만큼 가난했어요. 하지만 데이브는 이 가혹한 운명에 불평하는 대신 일찍부터 알바를 하면서 배운 수완을 살려 자신의 가게를 열고자 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맥도날드, 화이트캐슬, 버거킹이 동부, 서부, 남부를 다 점령해가고 있었는데 중부만큼은 아직 패스트푸드가 진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데이브는 과감한 베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햄버거집을 창업하고자 했는데, 기존 프랜차이즈의 정크푸드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무려 자신의 딸 웬디 토머스의 이름을 간판에 박아버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렇게 딸 얼굴까지 떡하니 있으니 손님들은 왠지 모르게 패스트푸드지만서도 왠지 모르게 정성 들일 것 같은 근거 없는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그 인지도에서만큼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버거킹, 화이트캐슬이 워낙 세야죠. 얘네 햄버거는 몸에 나쁜 거 알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쑤셔 넣게 만드는 일종의 중독성 물질이거든요. 웬디스 햄버거는 인심이 좀 좋다는 거 외에는 그닥 큰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게 매출이 정말 티 안 나게 조금씩 상승하더니 어느새 화이트캐슬, 버거킹을 제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버거집이 버거가 평범한데 대체 왜 인기가 터져나가는 건데, 이유는 바로 이 황홀한 퀄리티의 사이드였습니다. 다들 햄버거는 그냥 장식 혹은 아예 먹지를 않고 시뻘건 스프 같은 걸 푹푹 떠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맛본 뒤로는 저도 웬디스를 햄버거집이 아니라 그 어떤 김할머니 비법 국밥집 같은 곳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웬디스 칠리였던 겁니다. 진한 소고기, 부드럽게 익은 콩, 그리고 감칠맛 폭발하는 토마토 베이스로 만든 이 칠리는 그닥 특별한 요리도 아닌데 반드시 웬디스에서 먹어야만 제맛이 나는 패스트푸드 최초 손맛 음식이었던 거죠. 특히 술 먹은 다음날 해장용으로 제격인데, 웬디스의 사이드 3대장인 프로스트, 감튀, 치즈 잔뜩 뿌린 칠리를 딱 펼쳐놓고 칠리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면 뜨끈하고 진하고 속까지 따뜻해지는 리치한 맛. 이거는 미국 순댓국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감튀에다가 부먹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데 감튀 못 먹는 거거든요. 프렌치 프라이의 아삭한 튀김감과 칠리 콩가르네의 매콤 느끼함이 만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때 이 프로스트 아이스크림을 싹 한 입 먹어주면은 입안이 개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웬디스에서 파는 칠리가 맛있다는 소문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심상치 않은 매출을 올리더니 급기야 서민들은 이걸로 끼니를 때워버리는 등 미국의 소울푸드가 되어버리는 칠리의 유일신 웬디스가 되어버립니다. 오죽 맛있으면 인터넷에서는 웬디스 스타일 칠리 따라잡기 레시피가 넘쳐나고, 가공식품 공화국 미국답게 웬디스에서 정식 출시한 가정용 칠리 캔도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웬디스를 방문했을 때 칠리가 솔드아웃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웬디스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데, 한 여성 고객이 평소처럼 칠리를 주문하고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뭔가 알타리 무 같은 것이 씹혀서 이상해서 뱉어보니 사람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이 정도면 3, 4대가 먹고 살 만큼 피해 보상이 나와 버릴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웬디스는 손가락 칠리를 파는 식당에 오명을 쓰고 칠리 판매량, 아니 웬디스 매출 자체가 짜게 식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성 고객이 사실은 남편과 함께 예전부터 이러한 짓들을 일삼고 다니는 사기꾼이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 손가락은 검사 결과 정말 사람의 것이었는데요. 직장 동료가 사고로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걸 또 싼 값에 구입해가지고 이런 사기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기 부부는 징역형에 처해졌고, 웬디스 칠리는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아직도 간간히 손가락 칠리라는 드립이 나오는 하나의 밈으로 진화했습니다. 햄버거집인데 햄버거가 유명하지는 않은, 그런데 사이드는 국민 음식 반열에 오른 독특한 프랜차이즈 웬디스. 미국 여행하시면 이 여자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칠리 반드시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끔은 일부러 저녁을 거르고 야식이 가장 맛있을 시간인 저녁 11시 30분을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냉동실 문을 열고 이것을 꺼내 조리한 뒤 맥주랑 먹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행복 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자타공인 냉동의 종주국 미국에서 수십 년 가까이 살아남았다면 검증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어릴 적부터 단계적으로 중독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끊을 수 없고 그 인기를 증명하듯이 티셔츠까지 나와버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동 야식계의 클래식 레전드 바로 토티노스 피자롤입니다. 제빵사였던 짐 토티노는 척박한 50년대 미국 생활에서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면서 목돈을 모아 아내와 함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드디어 테이크아웃 피자집을 내게 됩니다. 짐 토티노의 집안에는 비밀리에 내려오는 피자 레시피가 있었는데 이 집에서 피자를 한번 먹고 가면 먹을 당시에는 그냥 맛있는 피자 정도라고 생각 들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땡겨버리는, 그래서 밤새 고통받다가 날이 새면 얼른 피자를 사와서 먹어야 하는 그런 희한한 중독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들은 아예 밤에 먹게 피자를 여러 판씩 사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서 토티노가 아이디어를 딱 얻어버린 거죠. 이거다. 피자를 냉동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팔아버리면 나는 반드시 돈방석에 앉는다. 훗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냉동 제국이 될 운명이었으므로 참으로 대단한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1962년 그들은 과감하게 대출을 풀로 땡겨서 냉동 피자 공장을 설립했어요. 당시만 해도 아주 혁신적인 시도였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게 냉동 기술도 부족했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조차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이었지만서도 짐 토티노와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고 마케팅을 펼친 결과 미국 최초의 전국구 냉동 피자 회사로 자리 잡는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설의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피자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래도 약간이라도 특별할 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작게 만들어서 마치 간식 마냥 옆에 두고 계속 먹게 하자. 피자의 허들을 부셔버리겠다는 이들의 전략으로 탄생한 토티노스 피자롤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인기를 끌며 토티노스의 대표 상품으로 등극해버립니다. 갓 구워낸 피자롤의 겉면이 마치 크레센도처럼 바삭하게 부셔지며 귓가에 경쾌한 소음을 때려 박는데 한입 베어 물면 짭짤하고 고소한 페퍼로니 쭉 늘어나버리는 모짜렐라 치즈, 달콤하면서도 탁 쏴버리는 토마토 소스가 입안에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단순해 보이는 외형 안에 응축된 강렬한 피자의 맛은 지금까지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만두 정도 라인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닌데 당연히 피자 계열이기 때문에 그 자극성은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고, 이 피자롤을 용암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그 속 안에 뜨거운 속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나오거든요. 물론 천천히 먹으면 되는데 바삭 씹자마자 느껴지는 그 속 안의 감칠맛이 혀를 막 말리게 만드니까 천천히가 안 돼요. 그냥 입천장 희생하면서 막 씹게 되는 그 자동적이고 급하게 만드는 맛. 결국 토티노 피자롤은 전 국민의 훌륭한 야식 왕이 되었는데 저녁 11시 30분쯤 냉동고를 열어 가득 차 있는 피자롤을 보면 그때부터 침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혀의 모든 미뢰들이 바짝 서 있는 야심한 시각에 먹는 피자롤의 쾌락적 테이스트는 낮에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파괴적인 풍미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하지는 못할 맛.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딱 좋은 저열하고 자극적인 테이스트. 남자들 환장하게 하는 밤의 동료 그 자체. 미국에서 야식이 땡기신다면 토티노스면 뷰티풀 나잇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라져가는 것들의 무상함은 그 어떤 것보다 씁쓸한 감정을 안겨다 주기에 저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번 이별하듯 슬픈 감정으로 최대한 그 맛을 진하게 느끼려 애쓰고는 합니다. 나는 다르다며 나온 버거들이 모두 어째다 비스스피한 맛을 낼 때 우리는 다르다며 흉폭한 메뉴들을 개발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다 결국 진주 같은 작품을 탄생시키고 말았던, 하지만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사라져가고 있는 진미, 바로 하디스 프리스코 버거입니다. 1918년 윌버 하디가 태어났습니다. 여느 지방과 다를 바 없는 농장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무언가 비범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러려면 무엇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음악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그닥 큰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는 본격 요식업으로 눈을 돌렸는데 1960년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따 하디스 1호점을 개업하게 됩니다. 맛은 소소했지만 패스트푸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은 창업 1년 만에 5호점을 돌파하게 했고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며 미국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햄버거 대전쟁에 참전한 것이죠. 그런데 하디스는 약간 동네 깡패 같은 전략으로 성공한 거라 전국구로 맞다이를 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 거대 브랜드들의 공세에 정신없이 털리기 바빴고 판매량도 그저 그랬습니다. 하디스는 경쟁 심화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기존 햄버거와는 차별화된 완전 다른 무언가, 하지만 버거의 정통성을 지키는 파격적이지만 클래식한 메뉴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최고의 셰프, 식품과학자,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R&D 팀은 햄버거 번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기로 했고 브리오슈, 치아바타, 호밀빵 등을 테스트하다가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 사워도우를 채택하기로 합니다. 사워도우는 일반 도우와 비교도 안 되는 겉바속촉을 구현할 수 있었고 그 독특한 풍미는 기존 햄버거와는 완전 다른 차원의 맛을 낼 수 있었거든요. 한입 베어물면 착카락착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는 사워도우는 씹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쫄깃한 속살이 덮치는데 그 사워 풍미가 은은하게 향기롭고 버터에 구워진 터라 아주 고급스러운 느끼함을 뿜어내는데 이건 뭐 패티까지 가기도 전에 흥분되게 하니까 사람 미치게 하는데 숯불 패티, 스위스 치즈가 프리스코 특제 소스와 다시 한번 절묘하게 섞이면서 재차 바삭하게 씹히는 이 도우는 정말이지 볼을 꼬집고 싶을 정도로 얌체 같은 맛을 낸달까요? 먹으면서 질투 같은 게 나요. 출시 직후 당연히 대박을 내버리는데 하디스는 프리스코 하나만으로 위태로웠던 운명을 단번에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프리스코 버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진정 신선한 브랜드로 추앙받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프리스코를 한번 먹어보고는 햄버거는 이제부터 이것만 먹는다는 충성 고객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당시 최고 섹시 스타들을 기용한 광고로 하디스의 주가는 활용 점정을 찍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프리스코 버거의 대박에는 역효과가 있었으니 이거 하나가 워낙 빛나니까 다른 수많은 메뉴들에는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워낙 대박을 친 메뉴 이후에 이것저것 출시는 했지만 그만한 명작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하디스는 프리스코 빼고는 맛없는 집이다 같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우하향세로 접어듭니다. 프리스코 버거가 맛있긴 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버거와는 상당히 다른 별종이어서 매일 먹는 것보단 가끔 먹었을 때 기가 막힌 메뉴였고 그렇게 성공적인 데일리 메뉴들을 갖춘 브랜드들이 밀려 미국 외 지점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하고 미국 본토 내에서도 입지가 점점 좁아지더니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프리스코 버거를 먹어봤던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그 맛을 잊지 못해 1시간 이상 드라이브를 해서라도 먹을 만큼 마니아층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터라 하디스는 진짜 이 메뉴 원툴로다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 중입니다. 저 또한 그 바사삭한 토스트와 햄버거 사이에 위치한 그 어떤 진미에 반해 하디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먹어보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해 작별의 한 끼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채소가 싫습니다. 아무튼 싫은데 그 뭐랄까 자연에서 땅을 뚫고 솟아올라 나온 이 녀석들은 정말이지 그 고난 가득했던 과정을 이겨온 덕분인지 특유의 쌉싸리 쓴맛들을 패시브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채소라는 놈들이 그냥 싫은데 단 한 가지만은 예외입니다. 바로 감자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감자는 삶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채소 따위가 전혀 거부감 드는 맛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 감자라는 놈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인의 영혼과도 같은 소울템 아이다온 매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이건 이미 맛 죽는 걸로 소문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품인데 왜 유독 한국에는 안 들어온 건지 궁금할 정도로 없어서는 삶이 지겨워지는 음식이거든요. 그냥 주식입니다. 주식. 그 이름 아이다온에서 알 수 있듯이 감자의 품질로는 세계국급 유명세를 자랑하는 아이다호산 감자 100%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다호의 기름 잘잘 흐르는 비옥한 토양과 환할 정도로 깨끗한 물 그리고 최적의 기후 조건 서늘한 밤의 기온이 감자의 당도를 높여줘가지고 맛과 품질을 최상치로 끌어올리니 아이다호산 감자가 세계 깡패 감자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아이다호의 감자 농부들은 풍부한 수확량에 비해 저장 및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대하신 과학자들이 감자의 수분을 제거하여 오랫동안 보관하고 쉽게 조리하여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이 아이다온 매시드 포테이토. 이 혁신적인 맛에 대박이 나는 거는 물론 당시는 기껏 해봐야 통조림이나 냉동 감자 정도가 전부였기에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 시간도 짧은 아이다온 매시드 포테이토는 주부들에게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온의 독자적인 가공 기술은 안 그래도 뛰어난 아이다호 감자를 더 맛있게 만들어버렸으니 감자를 찌는 과정에서 온도와 시간을 정밀 비법으로 제어하여 감자의 전분 구조를
온도를 최적화하고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물만 부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퀄리티와 사글사글 씹히는 조직감의 매시드 포테이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밥이 없어? 아이다운. 반찬이 없어? 아이다운. 심심해? 아이다운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정말 질릴 법도 한데, 사람의 주식으로 발전한 음식들의 조건은 질리지가 않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안 질려요. 이 버터리 포테이토는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조리 직후부터 풍기는 이 향이, 이게 칩메이커예요. 입에 넣자마자 부드러운 포테이토의 풍미와 함께 고소한 듯 느끼한 듯 달콤한 듯 유들한 버터의 풍미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버리는데, 입안에서 녹는 식감은 그렇다 치는데 이 크림 같은 바디감 속에서도 분명히 감자의 조직들이 느껴지는 건 도대체 뭘까요? 무슨 짓을 해놓은 걸까요? 한 스푼 떠올리는 순간 섬세한 벨벳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치유가 되는 것 같은 힐링을 주고, 마치 갓 구워낸 따뜻한 스콘에서 풍겨 나오는 듯한 깊고 풍부한 최고급 버터의 아로마가 은은히 퍼지는 이 단계는 마치 매시드 감자 안에 무슨 우유를 넣었나 싶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극적인 맛을 선사하는 거예요. 특히 막 구워낸 따뜻한 빵이나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한 조각과 함께 곁들여가지고 입에 넣는다? 입맛 고장납니다. 당분간 아주 버릇없는 입맛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치즈, 베이컨, 갈릭 등 이 감자 시장을 털어먹기로 작정한 듯한 라인업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뭐 매시드 포테이토계의 메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은 이게 진짜 그냥 인스턴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다호의 비옥한 토양이 내려준 엄청난 감자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 절정의 맛을 고스란히 살려서 인스턴트화한 이 아이다온의 기술력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항상 함께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는 녀석이지만 냉정한 절대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최상단에 랭크할 수밖에 없는 가공식품이 내려준 은총 같은 제품, 바로 아이다온 매시드 포테이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비스킷을 싫어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비스킷을 먹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라는 것은, 되게 퍽퍽하다, 마치 다 식어 빠진 닭가슴살을 먹는 것 같아 라는 감상이었는데, 패스트푸드계가 워낙에 기름칠을 해놓은 메뉴들로다가 꽉 채워져 있었기에 저는 이 비스킷이라는 거를 정크푸드계의 야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섣부른 생각은 여기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뺨을 맞듯이 180도 변해버린 입장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 최고의 비스킷이 살아 숨쉬는 곳, 바로 보쟁글스입니다. 보쟁글스는 사실은 이게 치킨집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꽤 먹어주는 브랜드인데, 치킨 자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삭하고 촉촉하고 간이 일단 속속들이까지 차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랄까요? 1977년 잭 풀턴과 리처드 토마스, 이 두 명의 야심찬 사업가는 겁도 없이 이 패스트푸드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햄버거 쪽은 이미 정말 과포화 상태라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 바로 이 남부 지역의 음식 문화, 케이준 스타일 치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살짝 플러스해서 따뜻한 비스킷까지 팔아보기로 작정한 거죠. 1호점을 연 보쟁글스는 10가지 이상의 향신료를 조합한 비밀 레시피로 만들어내는 이 치킨에 대해 무지하게 자부심이 있었지만, 의외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건 사이드 메뉴인 비스킷이었습니다. 아니, 치킨에다가 평생의 노하우를 다 바쳤는데 왜 비스킷이 난리가 나는 건데, 비밀은 바로 주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비스킷을 담당해서 만드는 알바가 이게 반죽하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야. 비스킷은 정말 간단한 음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만드냐에 따라 맛이 퍽퍽하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스낵인데, 밀가루, 버터, 쇼트닝, 베이킹 파우더와 액체의 비율이 정확하게 맞춰줘야 하고, 조금이라도 비율이 어긋나면 퍽퍽하거나 너무 질척거리는 등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 식감을 내버리거든요. 보쟁글스는 당장 이 알바로 하여금 그 비밀을 탈탈 털어놓게 만들었는데, 일단 비스킷의 결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지방을 밀가루의 잘게 쪽에 섞되, 지방이 너무 녹아내려 층이 무너지지 않게 조절해 최적의 바삭한 식감을 얻게 만들고, 글루텐이 지나치게 형성되어 질겨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힘으로 빠르게 반죽해버리는 이 섬세한 기술 플러스 겉바속촉을 구현하기 위한 오븐의 온도와 굽는 시간까지를 모두 계산해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보쟁글스는 자신들의 대표 메뉴에 이 비스킷을 올리기 시작했고, 보쟁글스 비스킷을 먹어본 사람마다 하는 소리는, 집에서는 이 맛이 절대 안 나는 특이한 맛이 난다, 나는 할머니가 없지만 할머니가 만들어준 비스킷을 먹는 그러한 맛이 난다 등등의 대국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등 그야말로 비스킷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데, 활용 점정으로 1989년 허리케인 휴고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이 당연하게도 문을 닫았는데, 보쟁글스 하나만큼은 꿋꿋이 문을 열고 이 비스킷을 팔아 제낀 덕분에 그 유명세를 톡톡히 누려 2003년도에는 305점이 문을 열어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 비스킷 맛이 어떻길래 이 황금빛 색깔, 겉이
노릇노릇하다 못해 노란색으로 구워진 데다가 은은한 버터 향이 시게 올라오면서 맞는 순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강제성 있는 향기. 반으로 갈라보면 쩌쩌쩍하고 쪼개지는데 방금까지 그 크리스피한 거칠감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속살에서 올라오는 이 따뜻한 모락모락 김. 입에 넣는 순간 단맛과 짭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이건 단맛인가 짠맛인가 헷갈리는 와중에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겉과 속의 극단적인 대비. 짭짤한 가운데서도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10가지 비밀 향신료의 감칠맛. 내가 비스킷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킷이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것만 같은 맛. 그것이 이 보쟁글스가 비스킷 마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그렇다고 치킨이 맛이 없느냐? 아니요. 제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정말 조심스러운 게 KFC, 파파이스 다 제끼고 보쟁글스 치킨만 먹는 분들도 엄청 많을 만큼 그냥 치킨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수준 그 이상이에요. 다만 비스킷이 너무 악마라서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땅콩잼은 정말이지 정말이지 위험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라는 건 이걸 먹었을 때 누군가는 진짜 죽어버릴 수 있는데 또 누군가는 이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거의 고추장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발라먹고 퍼먹고 섞어먹고 때려먹는 5만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즐기기 바쁜데 또 이게 내전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맛있냐 저게 맛있냐 상품에 대한 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장르입니다. 그 치열한 피넛버터 전쟁 속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고 국민 고추장 반열에 오른 지독한 놈 바로 지프 피넛버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대 미국인의 식탁에는 이미 여러 피넛버터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딘가 살짝 모르게 부족했는데 이 땅콩잼이라는 것이 땅콩만 때려 박는다고 맛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미묘한 텍스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땅콩의 함유가 너무 많아서 뻑뻑하거나 혹은 너무 없어서 밋밋하거나 혹은 금방 기름층이 분리되어 처음 먹을 때와는 180도 다른 징그러운 맛을 낸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것보다 어떤 제품의 단점을 갖다가 상쇄시켜서 출시해버리면 대박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을 캐치하고 프락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본격 개발에 착수합니다. 모두가 열광할 진정한 피넛버터 오브 피넛버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식품계의 최고 연구진들을 투입하여 바로 빅탑이라는 야심작을 내놓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을 꽉 잡고 있던 두 가지 브랜드 바로 스키피와 피터팬. 얘네가 진짜 너무 파이를 다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인들은 땅콩버터 하면 그냥 스키피, 피터팬 이거라서 빅탑 피넛버터가 나오니까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조금 더 맛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뒤지게 맛있어 보자 라고 심기일전 머리띠를 메고 다시금 철저한 시장조사와 24시간 돌아가는 피넛버터 연구 끝에 드디어 이 지프라는 미친 것을 발명해내는데 제가 이 제품을 발명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 지프는 이전에 그 어떤 피넛버터와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하고 코아플 정도로 고소한 땅콩의 풍미, 혀끝에서 부드럽게 농간치는 황홀한 텍스처,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층분리 없이 언제나 신선함을 유지하는 놀라운 기술력까지 지프는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넛버터계의 신성이 되어버리는데요. 치솟아 올라가는 판매량, 스키피와 피터팬을 위협할 정도로 무섭게 솟아올라버리는 존재감, 여기다가 완전히 이제 깃발을 꽂아버린 대사건이 있었으니 지프 피넛버터가 크림 버전과 크런치 라인업을 구성한 것입니다. 크리미 피넛버터의 뚜껑을 딱 열어 제끼면 갓 볶은 최상급 땅콩의 순수하고 싶은 향기가 딱 불어닥치는데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잘 익은 땅콩밭에 서 있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인위적인 향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직 진하고 고소한 땅콩 본연의 아로마가 눈을 부릅뜨게 만드는 거죠. 피넛버터의 포인트는 바로 혀를 어떻게 감싸느냐에 대한 그런 텍스처인데 크리미 지프는 이미 섬세한 캐시미어처럼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최고급 벨벳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가 살짝 풀어주면서 혀의 미뢰들을 다시 소용돌이치며 잡아 당기는, 어루만졌다가 풀어주고 막 그런 바디감이랄까요? 농축된 고소함 다음에 다가오는 이 섬세한 짠맛이라는 건 이렇게 제멋대로 펼쳐놓은 자극적인 맛을 단숨에 한데 모아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맛을 내는 완전한 마무리를 느끼게 해줘요. 여기다가 씹는 맛까지 표현해버리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크런치 버전. 눈으로 그냥 보여버리는 큼직하고 실한 딸콩 알갱이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입에 넣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피넛버터, 부드러운 크리미 버터가 혀를 감싸는 동시에 이 오독오독 씹히면서 터지는 땅콩 그 극적인 질감의 대비 씹는 재미까지 느껴져 버리니까 마치 부드러운 카펫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조각들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터지는 맛의 향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에서는 이 음료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 길거리, 헬스장, 심지어 파티에서도 전부 이 음료만 마시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에너지 드링크, SNS를 점령하다시피 한 핵 인싸템, 없어서 못 파는 품절 대란템, 음료수 주제에 주가 수백 % 오르면서 이건 뭐 미국 자체를 흔들어 놓은 마성의 에너지 드링크, 바로 셀시우스입니다. 셀시우스의 신화는 2004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능성 음료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자 했던 기업가들이 모여 신박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자며 의기투합했던 거죠. 보통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진정한 기능성 음료로서의 역작을 만들고자 한 건데 이게 미국 시장은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레드불, 몬스터 에너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괴수 그 자체거든요.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셀시우스가 에너지 드링크로서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머제닉이라는 효과였는데요. 운동 전후 섭취 시 칼로리 소모를 늘리고 체지방 감소를 시켜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했던 거죠. 그런데 헬창 바람이 불어온 미국 시장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으면서 일종의 오운환템, SNS템으로 슬슬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셀시우스를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싸적인 문화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글로벌 기업 펩시코가 셀시우스를 유통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매출이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데 2020년 초 셀시우스의 주가는 $5도 안 됐지만 2024년에는 $100 가까이 가버리면서 이거는 뭐 이제 미국만의 화제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음료수는 못 먹어봤어도 이제 이 이름은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서머제닉이라는 효과가 진짜 이 음료수 안에 들어있었던 거냐? 이게 별거면서도 별거가 아닌 게 녹차 추출물에서 나오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게 함유되어 있는 거고 플러스 과라나 추출물이 에너지 드링크답게 들어가 있는데 과라나는 일반 커피콩보다 약 2~3배 많은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니까 헬창들 부스팅 효과에 그냥 완전히 제격인 거였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라인업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거나 최소화해서 그냥 껍데기만 헬창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10칼로리 미만의 제품들로 구성해 브랜드의 진심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근데 이러면 뭐합니까? 맛이 없으면 끝이 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한 게 내가 헬창인데 탄산에 환장한다. 바로 셀시우스 가시면 돼요. 특히 저는 이 피치 바이브에 미치는데 진짜 과학자들이 만든 것 마냥 생긴 이 죄책감 없애는 표지의 캔을 딱 따면 복숭아가 익었어요. 딱 익은 복숭아에 그 망치면 안 될 것 같은 향 그게 나요. 믿기지 않아 첫 모금을 호로록 마시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은 다큐멘터리적으로 복숭아를 살려버린 신기한 풍미인데 마치 껍질 바로 밑에 살짝 새콤한 부분을 맛보는 듯한 섬세함까지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달큰한 피치 바이브 맛에다가 탄산이 합쳐지니까 부드럽고 따가우면서 폭신해버리는 섬세한 느낌의 나도 모르는 아주 작은 신음이 나와버리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 하면 대부분이 막 공격적이잖아요. 몬스터, 팍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남성적인 에너지들이 그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면 셀시우스는 약간 여성적인 즉 부드러운 탄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셀시우스는 아마 에너지 드링크계에서 기능성 뿐만이 아니라 그 맛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기존 음료수의 뺨을 상방 하방으로 때릴 만큼 맛있는 음료수라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모로 정말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든지 1등만 하면 대박 나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맛있어도 대박이 나지만 가장 맛없어도 그 어그로 효과 하나만으로 돈을 쌍끌이 해버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나쁜 게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게 맛있거나 적당하게 맛없으면 그것이 바로 최악인 것이죠. 이 기회의 땅에서 피어난 수많은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맛이 없다며 놀림을 받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아비스입니다. 1964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깡촌 도시 보드먼, 평소 잡다한 장비들을 취급하며 살아가던 포레스트 형제는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패스트푸드는 다 햄버거냐? 질려버려. 그 질문 하나로 아비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햄버거가 아니라 고기 자체를 중심에 둔 패스트푸드. 그 결과 미국 최초의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패스트푸드점 아비스가 탄생합니다. 진짜 버거 하나 없이 생으로 샌드위치, 감자칩, 음료수로만 승부를 보는
나오는 야수 같은 전략을 택했는데 손님들은 패스트푸드라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햄버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화가 한번 나고, 당시 햄버거가 15센트 정도 했었는데 여기 샌드위치는 69센트를 해버리는 무려 4배 이상이 비싸버리는 광경을 보고 모두 충격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형제는 이걸 한번 사 먹기가 어렵지, 일단 먹어만 보면 이 가게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진심이 통한 걸까요? 몇몇 사람들이 점차 이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의 마성에 걸려들기 시작하더니 햄버거 3번 먹을 거 이거 한 번 먹는다며 찾아오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진짜 대중적인 맛이라고는 하기 힘들거든요. 기존의 두꺼운 패티 고기 맛을 즐기는 햄버거와는 달리 로스트 비프를 얇게 썰어서 그걸 왕창 쌓아 올린 다음에 야채 같은 건 최대한 배제한 채로 내주는 건데, 이게 그냥 두꺼운 패티랑 이렇게 얇게 썰은 다음 합친 거랑은 식감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정말 고기에 대한 진심이 그 식감에서부터 느껴질 정도인데, 하나하나 겹쳐진 고기의 결 사이사이에 배어든 혼연의 향기, 그리고 입안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그 유연함, 저는 아비스를 먹을 때 씹지 않습니다. 그저 입안에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형식의 바디감이에요. 아비스가 얼마나 고기에 진심이냐면, 패스트푸드답지 않게 우리는 훈연을 진짜로 김할머니네 소머리 순댓국 마냥 10시간 이상 때려버린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13시간에 달하는 이 훈연 과정을 TV 광고에 풀버전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이걸 뭐 진짜 13시간 동안 본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 증거는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이니 이분들 진심이 거기서 완전히 통해버린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심이 너무 흘러 넘쳤던 걸까요? 패스트푸드답지 않은 이 좀 고급스러운 고기 퍽퍽 맛이 이게 매니아층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반감을 사게 됩니다. 패스트푸드 하면 생각나는 그런 정키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는 사람들을 놀리는 하나의 밈이 생길 정도로 아비스는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기회에 딱 미국에서 바로 이런 이미지로 유명해져 버려서 매출이 더 상승해버리는, 다들 궁금하니까 한 번씩 먹어보게 되는데 그게 또 나라가 크니까 이게 매출이 또 어마어마해버리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되어버린 거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비스가 한국에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에 있어서 사실은 한국인들은 먹기가 힘들어버리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비스에서는 정식으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맛보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을 극찬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극찬의 중심에 놀랍게도 평범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얼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한 장의 태극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명이 빼곡히 적힌 이 태극기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지금의 발전된 한국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90대 고령의 참전 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수술, 항공, 숙박을 전액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후원 메시지는 그저 국가가 주도한 것도 유명 단체가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들이 밤낮을 새가며 수많은 참전국 매체에 이 내용을 광고해줄 수 있을지 요청하였고, 이에 감동한 외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를 진행한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걸 기획한 한국인들은 누구일까? 바로 국내 소규모 기업 인프레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6.25 참전용사분들의 주거를 개선하고 가전제품과 생필품, 의료지원까지 제공하고 국내를 넘어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등 해외 참전국 용사들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는 이곳은 이제 연락이 닿지 않은 영웅들을 위해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해외 언론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며 놀라워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인프레시가 모든 후원을 기업 이름 대신 후원자,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김은숙, 이혜진, 홍금표, 신지호 등 이름 하나하나가 영웅들에게 직접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참전용사들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거나 화장실 없는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는 등 힘든 삶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태극기 키링을 통해서요. 이 키링은 6.25 당시 실제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복원한 디자인이며 40년 경력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작지만 묵직한 의미, 키 하나에 가방 하나에 그 시절의 역사와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링의 수익금 일부는 생활고를 겪는 국내외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됩니다. 저도 이미 동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잊지 않고 있다는 우리의 인사를 건네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준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을 전합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피자헛이 당도하고부터 오랜 시간 피자라는 것이 고급 패스트푸드로 자리했다가 피자스쿨이 피자의 민주화를 열어 제끼면서 조금 쉬운 음식이 되어버리더니 오뚜기 냉동 피자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진짜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의 스낵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산품의 제왕 미국이 냉동 피자 기술을 개발시킨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입맛이 그렇게까지 높지만 않다면 평생 이 냉피만 먹고 살아도 큰 불만이 없을 정도로 소름 돋는 기술력인데, 저는 지금 출시되는 상품들을 먹으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옛날 것들은 진짜 그냥 줘도 안 먹는 이상한 콧물 같은 폐기물 같은 거였기 때문에 미국의 냉동 피자 성장기가 웬만한 혁명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 푸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쟁, 피자계의 체게바라, 바로 디조르노입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도미노, 피자헛, 파파존스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브랜드들이 피자를 미국의 영혼 음식 그 이상의 위치까지 끌어올려대고 있을 때, 미국 공산품계의 거순 크래프트 푸드의 한 직원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냉동 피자는 맛이 개 같을까? 옆 직원이 대답하기를 냉동 피자니까 개 같지. 건조한 도우, 인위적인 덩어리 치즈, 플라스틱 맛 토핑, 이 환상적인 삼배합은 진짜 웬만히 먹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비상식량 정도의 맛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피자라는 음식 자체가 얼렸다가 데워서 먹을 수가 없는, 식는 순간 바로 시무룩해지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음식이라 소비자들도 일찍이 기대를 접은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크래프트는 만약 정말 만에 하나 배달 피자보다 맛있는 냉동 피자를 만들면 이건 미국 돈을 다 끌어먹는 거다라는 야욕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했죠.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냉동 상태에서도 발효 기술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수십만 번의 시도 끝에 개발한 이 기술 덕분에 냉동되었을지라도 오븐에 돌리기만 하면 발효가 살아나 피자가 부풀어 오르는 기적을 행하게 했죠. 1999년 피자 역사계에 영원히 남을 광고 문구가 탄생했죠. 이건 배달이 아니다, 디조르노다. 이 강렬한 슬로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속아보고 싶게끔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마트에 가서 디조르노 한 판을 사와 맛을 보는데, 이게 뭐랄까 천지개벽이었던 겁니다. 시그니처인 라이징 크러스트 페퍼로니의 도우는 오븐에서 굽는 동안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며 표면은 석쇠에 구운 듯한 고소한 바삭함을 일으키고 내부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발효된 반죽 특유의 공기감 있는 폭신한 바디감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 토마토 소스가 죽는 게 감칠맛이 미쳤어요. 단순한 토마토 페이스트가 아니라 저온에서 졸인 토마토 피레에 오레가노, 바질, 마조람 등 허브류가 정교하게 배합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배달피자 오른쪽 뺨 정도는 휘갈길 정도가 되니까 이거 신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산미보다는 숙성감과 허브의 잔향, 특히 입안에 퍼지는 특유의 가죽향과 허브의 톤 다운된 씁쓸함, 피자 전문점의 그거예요. 소름 그 자체인 거죠. 디조르노는 퀄리티를 위해 리얼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는데, 오븐에서 갓 나왔을 때 흘러내리는 점도에서부터 만만치 않다 싶은 느낌을 풍기면서 뽐내는 이 표면의 골든 브라우닝이 침샘 아프게 해요. 입에서 씹을 때 질긴 스트레칭이 아닌 부드럽고 미세한 실타래처럼 녹아내리는 감촉 플러스 우유 치즈의 라이트한 크리미함, 고급 토마토 소스의 삼중주 마리아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활용점정으로 곡선으로 뒤틀리며 카라멜라이징된 페퍼로니의 미트 스파이스 풍미가 한번 세게 찔렀다가 후퇴하는, 그러면서도 여운을 남기는 피니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조르노는 연매출 1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념비적인 기록들을 세웠는데요. 디조르노의 성공이 미국 음식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피자라는 고급 간식을 진정한 서민의 간식으로 끌어내린 피자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소스에 살고 소스에 죽는 미국은 진짜 소스 먹는 법을 아는 양반들 같은 게,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소스란 본 음식을 좀 더 맛있게 해주는, 그냥 좀 살짝 찍어 먹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네들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잠수를 시켜버립니다. 소스 통부터가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도 그 소스를 마시기 위해 음식을 곁들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스들 중에서도 에어른할 거 없이 저도 환장하게 만드는 개사기 소스를 보유해 간판을 발견하면 절대로 안 들어가고는 못 빼기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바로 레이징 케인즈입니다. 1996년 토드 그레이프스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로 대박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미국에 없는 희한한 메뉴들, 그러니까 햄버거, 핫도그, 오레오 누들 이런 신박한 걸 가져왔는데, 토드 그레이프스만큼은 달랐어요. 그냥 치킨핑거 단일 메뉴만 파는 식당이라는, 평범하다 못해 부실해서 교수님한테 반항하는 것 같은 빈약한 레포트를 가져온 터라 교수는 최하점을 주고 토드에게 개망신을 주게 되는데, 토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석탄 공장에서 일하며 눈물겹게 돈을 저축해 결국 루이지애나의 천매
매장을 열게 되는데 이게 또 가게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토드답게 그냥 자기가 기르던 개 이름 바로 레이징 케인즈를 갖다 붙입니다. 오픈바로 사람들이 몇 명 오긴 하는데 이게 메뉴를 고를 것도 없어요. 무슨 치킨 핑거 하나만 파니까 이 가게가 제정신인가?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하나? 툴툴대면서 그래도 한 번은 먹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날부터 이게 동네 맛집으로 바로 등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평범한 김밥 하나 파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여기 치킨 핑거가 그렇게 맛있느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치킨 핑거는 원래 맛이 있어요. 정말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어디서도 평타를 치는 데다가 레이징 케인즈라고 뭐 특별히 뛰어난 어떤 맛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밀은 레이징 케인즈의 이 특제 소스에 있었으니 이 소스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 허락한 24번째 마약이라고 불리는 한 번 찍으면 그날부로 벗어나는 게 안 돼버리는 이 소스를 훔치려다가 걸리는 사람만 1년에 수십 명이라는 마성의 케인즈 소스입니다. 이거 하나로만 레이징 케인즈가 이만큼 대박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소스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 그냥 마요네즈, 후추, 케첩 섞은 거예요. 근데 그 배합이 미친 거예요. 치킨 핑거를 푹 찍어다가 입에 넣으면 일단 진한 마요네즈의 테이스트가 쫙 올라오는데 질감 자체가 진득하게 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즉시 케첩의 단맛과 산미가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케요네즈 풍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추 맛이 매캐하게 퍼지는 이 순간 침샘이 그냥 자박자박해지는 거예요. 기름진 마요네즈, 케첩의 산미와 당도가 그 어느 것도 하나 튀지 않으면서 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심코 찍고 또 찍다가 나중에 손가락까지 찍어요. 유튜브에는 지금도 케인즈 소스 레시피 따라하기 영상이 수천 개 있는데 솔직히 그 어느 것도 케인즈 소스를 재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분명 비슷한 맛이 나지만 이 풍미가 달라버리니까 이게 가게에서 분명히 먼지거리를 하는 게 확실한 거죠. 워낙 이게 중독적이니까 사람들은 피자에도 찍어 먹고 달걀에도 찍어 먹고 심지어 토스트에도 찍어 먹는 등 괴식 잔치도 일어날 정도라 이걸 제발 병째로 따로 팔아달라는 청원이 수십만 명 이상을 돌파하는 등 난리 법석이 났지만서도 레이징 케인즈에서는 소스 단독 판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섭섭한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는 이 소스 간파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여기 오면 무조건 소스는 추가하고 보는 게 당연한 섭리이니까 이 매출만 해도 웬만한 햄버거 수익 뺨을 때려버리는 진정 주객전도용 패스트푸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기분인 게 떼부자가 아닌 이상 서민적인 생활이 강제되는 한두 번 외식을 할 법도 하지만 공산품과 비교할 때 그 가격 격차가 거의 호러 영화에 준하기 때문에 그 돈 C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마트로 가게 되는데 그 마트에서의 물가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자스러운 천국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바싹 말라버린 유학생들은 과연 무얼 먹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라이스로니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요. 라이스로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가난하다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000원이면 라이스로니를 구입할 수 있고 단돈 10,000원이면 10끼니를 버틸 수 있으며 100만원으로 이 사막과도 같은 미국에서 1000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이탈리아 태생의 이민자 가족이 작은 농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집 며느리가 이민자 모임에 나갔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온 한 여자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는 그만 뻑이 가버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이 요리를 자기가 만든 것 마냥 딱 해줬는데 가족들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에 그만 맛이 가버렸다는 것과 동시에 모두들 돈 냄새를 아주 진하게 맡아버리고는 이걸 상품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과는요, 전혀 안 팔립니다. 이게 보면 쌀이랑 국수 같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잡밥 같은 기괴한 거라서 비주얼부터가 서양인에게는 거부감이 팍 들어버려서 팔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1달러일 만큼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먹었는데 아 이게 이상하게 안 끊어지네. 나중엔 돈이 생겨도 그냥 라이스로니를 사 먹는 거예요. 뭐지? 막 그렇게 천상의 맛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땡겨요. 이 현상이 바이러스처럼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더니 라이스로니는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그야말로 다 먹어버리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맛이 어떻길래 간편하게 조리된 뜨거운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버터에 살짝 볶아낸 버미첼리 파스타의 고소한 향이 가장 먼저 마중 올라오는데 그 레이어 위에 바로 닭육수에 짭짤하면서도 내장 올리는 깊은 향이 스팀을 타고 같이 흐르니까 미각보다는 먼저 후각이 무너지는 순위예요. 입에 닿는 첫 맛부터가 부드러움 그 자체인데 우리로 치면 안남미라고 해야 될까요? 막 코팅이 시게 된 중화요리 볶음밥 장인집에서 먹는 그런 탱실탱실하기 짜기가 없는 그런 밥알들이 치킨 육수를 한껏 머금었음에도 질척이지 않고 땡땡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식감이라는 것이 아주 씹을 맛이 납니다. 거기다가 바로 쌀국수 같은 버미첼리가 밥알 사이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지고 미끄러지듯이
듯이 가끔 참견하듯이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간간함이라는 게 이때 터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간간함이 아니라 서서히 혀 옆으로 퍼지면서 버터의 유분감과 결합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감칠맛의 곡선을 그리는 강한 우상향선의 테이스트 전개를 보여주는 거죠. 쫄깃한 밥알과 부드러운 버미첼리의 이중 구조가 인스턴트에서는 흔치 않은 조리감인데다가 입속에서 구조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참 다채롭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러한 바디감이고, 이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시즈닝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짭니다. 짠데 이렇게 짜야만 했어요. 애초부터 막 짜가워서 인상 찌푸리려는 찰나에 버터향이 다독여주고 당육수 맛이 토닥여주는 병주고 약주고식 전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맛의 미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혀에 시즈닝이 쌓일 대로 쌓여서 좀 마비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부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부터는 혀가 살기 위해서인지 짠맛을 느끼는 기능을 꺼버리니까 버터치킨 향이 극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 탱실탱실한 밥알 하나하나가 다 버터치킨 캡슐 마냥 터지는 곳이 곧대로 코를 진동하게 만들고 입안을 침으로 가득 채우는 쾌락적인 마무리를 선사하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KFC 치킨에 대한 한 가지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데, KFC가 치킨이 맛있어서 이렇게 킹짱이 되었다? 아니라고 봅니다. 오리지널 치킨이 맛이 참 장난 아니기는 하지만서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올랐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흘리면 바닥을 핥아줄게. 바로 KFC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그레이비 소스는 아마 정말로 한국인 분들에게 맞지 않는 소스 중 최상위권을 달릴 텐데, 마치 며칠 된 고기를 뜨거운 물에 실수로 빠뜨렸다가 10분 후 급하게 건져낸 것만 같은 밍숭맹숭한 맛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레이비는 단순한 소스가 아니지요. 소스계의 평양냉면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향으로 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짜면서 싱거운 맛이 치킨이나 튀김류에 푹 적셔 먹으면 그렇게 밸런스가 죽일 수가 없는 게, 저녁에 먹고 자면 그레이비 꿈을 꾸게 될 만큼 그 중독성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런데요, 그 맛있는 그레이비 소스들도 평양냉면들 마냥 파가 다 나뉘고 정말 조금의 차이에도 매니아층이 확확 갈리기로 유명한데, 이 수많은 논쟁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레이비를 꼽아보라면 바로 이 KFC의 그레이비를 베스트로 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KFC에서는 반드시 오리지널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미 국룰처럼 되어 있어서 가서 오리지널만 드시고는 실망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미국 KFC에서는 오리지널을 먹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걸 제발 그레이비 소스에 적셔 먹어야 합니다. 한국에도 KFC 그레이비 소스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뭐랄까요? 아닌 겁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춘다는 변명 하에 괴상한 이도저도 아닌 맛이 나는 데다가 그레이비 소스는 살짝 찍어 먹는 게 아니라 푹 적셔 먹는 건데, 소스 양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레이비라고 100번도 더 말할 수 있죠. 미국 KFC의 그레이비 소스 통 크기부터가 위험이 올라오는데, 아 진짜 오리지널 치킨을 갖다가 여기 푹 적셔가지고 한 입을 때려 넣으면 물커덩 하면서 살결이 씹히는데, 겉이 굉장히 짜기로 유명한 오리지널 치킨의 염도를 잠시 그레이비 소스가 방어하는 듯 하다가 본격적으로 고기 향을 험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레이비 소스의 정체 자체가 고기 육즙으로 만든 소스이기 때문에 고기를 고기에다가 찍어 먹는 이 조합이 정말 브루탈하면서도 동물적인 테이스트를 내는 게, 진하기 짝이 없는 고기향 플러스 적절히 끈끈한 점도의 압력으로 쪄내듯 만든 오리지널이 합류하는 순간 기름기를 기름기로 감싸는 듯 하면서도 적재적소에 치고 들어오는 이 후추 맛에 머리가 따가워요. 도대체 KFC는 그레이비에다가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사람들이 소스통을 싹싹 비우게 해버리니까 KFC는 치킨이 아니라 그레이비 먹으러 간다고 할 정도니까, 아쉽게도 그레이비는 크리스피 치킨에 찍으면 그 매력이 확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리지널 치킨과 함께 해야 되는 점은 필수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좀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린 시절에도 그레이비를 큰 통으로 2개를 비워버리는, 치킨에 한 통, 매시드 포테이토에 한 통 적셔버리면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어드밴티지 그 자체임을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 냄비에 엉겨부터 말라버린 짜투리 양념들을 찍어 맛을 보면 엑기스로 가득 차있는 그런 집약적인 맛을 내는 것처럼, 고기를 푹 끓여 엑기스 오브 엑기스만 덕덕 끓여서 그걸 그대로 소스화시킨 그레이비는 아마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와일드한 소스임에 분명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햄버거라는 음식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는데, 햄버거는 건들면 건들수록, 뭘 더 해보려고 하면 해볼수록 망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스를 사용한 버거가 나왔다며 난리치는 광고를 보고 헐레벌떡 뛰어가 한입 해보면 다신 안 먹습니다. 새로운 번을 썼다? 이건 뭐 그냥 맛없을 거 거진 확
확정되는 거라 돌고 돌아 맨날 그냥 치즈버거, 빅맥 리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저를 심지어 수많은 햄버거 나치들마저도 눈물에 참여를 하게 하는 진짜 명품 변종 버거집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사가 만들어주는 죽음의 맛, 바로 컬버스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미국에도 정말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착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증거와도 같은 가게가 바로 컬버스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한 커플이 정말 제대로 된 슬로우 푸드로서의 햄버거를 개발하고자 해서 가게를 만든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여기 가면 먹을 게 그냥 심플하게 분명한데 바로 버터버거와 프로즌 커스터드입니다. 이 버터버거가 진짜 햄버거 나치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건데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를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한 어떤 하이브리드형 정통 수제 맛이랄까요? 일단 버니 버터로 구워놔가지고 빵을 살짝 처음에 핥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향이 쫙 올라오는 게 빵이 이렇게 자극적이면 이게 햄버거가 되나 싶지만서도 얘네 패티가 또 100% 냉장 미드웨스트 비프 패티라서 이건 이거대로 존재감이 빡 쓰는 거예요. 특히 컬버스는 패티를 구울 때 바닥에 크러스트가 생기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게 이러면 겉면이 크리스피해지고 속은 촉촉해져서 그냥 냉동 패티하고 비교하면 서러울 정도의 이중 식감을 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게 패스트푸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좀 나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배고파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한 입 물면 벌써 빵에 버터 향에서부터 넉다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항의할 체력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컬버스에서는 절대로 햄버거만 먹고 나가면 안 되는 게 정말 미국에서 가장 진하고 농밀한 아이스크림인 이 프로즌 커스터드를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다 똑같지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멱살을 잡은 다음에 일단 이리 끌고 와서 이걸 먹여주면은 평소 고집이 좀 센 친구라도 수긍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맛을 가졌는데 컬버스의 프로즌 커스터드는 아이스크림보다 달걀 노른자의 비율이 높고 공기 함량이 적어서 훨씬 크리미하게 입에서 녹아버려요. 이것도 최고 퀄리티를 위해서 두세 시간마다 신선하게 계속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입을 딱 하면 드는 첫 생각이 달콤함이 참 짧다라는 느낌인데 일반 아이스크림이 단맛이 80%를 차지한다면 이건 초입에 잠시 단맛이 나다가 바로 고소함으로 꺾어버리는, 근데 그 고소함의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버리는 그런 풍미를 가졌거든요. 이 커스터드를 입에 대보면 다른 아이스크림처럼 막 확 차갑지가 않고 묵직한 온도감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부터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버리니까 한 숟가락 뜰 때부터 느껴지는 꾸덕한 저항감이 들고 입안에서는 반죽과 크림의 경계선에 위치한 어떤 바디감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차갑지만 따뜻한 신기한 온도감으로 녹아내리는 커스터드를 먹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가게를 쓱 둘러보면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이게 참 곁에서 보면은 살짝 기묘할 정도라 조금 사람 없는 데서 먹는 게 좋습니다. 변종버거는 실패한다는 이론을 당당히 깨부시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커스터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이 장인 정신 가득한 컬버스는 절대 그냥은 못 지나치는 미국의 명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세상에는 음식에 대한 다양한 미신이 존재하는데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은 평양냉면에 올라간 고춧가루 개수에 따라서 그 풍미가 심각하게 달라진다거나 뭐 쇠젓가락을 쓰면 맛이 변한다류와 같은 유난스러운 문화가 미국에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 바로 이 식빵이 아닐까 싶은데 식빵은 뭐 미국에서는 우리의 쌀만큼이나 주식으로 먹는 셈이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해 안 될 만큼 고집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전 국민이 걸린 최면의 빵 바로 원더브레드입니다. 1921년 미국 인디아나폴리스의 태거트 베이킹 컴퍼니는 미국의 식탁을 점령해버리고 말겠다는 야심으로 새로운 식빵 브랜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게 일단 포장지가 예뻐야 된다는 컨셉, 마치 애플 마냥 감성 마케팅을 해버렸다는 건데 미국의 유명 예술가를 초빙해서 이 비닐 디자인부터 완전히 이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의 쌀처럼 식빵이 매일 먹는 건데 매일 보는 게 이쁘면 이쁠수록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빵을 덩어리째 파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빵 안의 수분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째로 팔아 제끼고 있었는데 태거트 컴퍼니가 수분을 지키는 기술을 도입해서 일일이 잘라 먹을 필요 없도록 딱 좋은 사이즈로 슬라이스해서 봉지에 담고 이름은 원더 딱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게 그냥 바쁜 미국인들에게 대박을 쳐버리는 건 예정된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요, 편의성 때문에 원더 브랜드를 사 먹던 미국인들은 이 식빵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는데 이거 먹다가 다른 식빵은 절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이걸 거치는 순간 이걸로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회사 놈들이 식빵에다가 뭘 쳤나 싶은 거죠. 결국 원더브레드는 자타공인 미국 제1황 주식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맛이 어떻길래 알록달록한 포장을 탁 풀어제끼면 일단 향이 많이 달면서 또한 고소해요. 막 고급진 향은 아닌데 1차원적인데 침이 고이는 그러한 시점에서 한 입 물어 뜯으면 이 속살이 유난히도 정말 유난히도 보드라운 게
일단 식빵 중에 제일 부드럽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일반 식빵과는 달리 누르면 누르는 대로, 씹으면 씹는 대로 저항 없이 이빨이 들어가는데 크러스트부터가 매우 얇고 유연해서 굽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의 속살과 질감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해 그대로 혀에 돌돌 말려 들어오고 입에서 급속도로 싹 녹으면서 목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데 통밀빵이나 호밀빵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국물의 풍미나 발효 과정에서 오는 산미 따위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정말 그 순수한 1차원의 단맛과 고소함만이 느껴지는 터라 이게 몸에는 뭐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식빵만 주구장창 먹어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계속 땡기는 맛입니다. 이놈 스스로가 주장하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진짜 항복하면서 뼈와 살을 다 내어주는 그런 순수함을 가졌으니까 여기다가 케첩만 발라도 하이가 와버리는 거예요. 웰빙의 시대로 접어들며 저칼로리빵, 통밀빵 등이 나오면서 그렇게도 사랑받던 원더브레드는 마치 식빵계의 정크푸드다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욕을 하는 사람들 집에도 원더브레드가 있다는 말로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버릴 만한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아버리는, 게다가 이 맛을 따라잡기 위해 뭐 버터를 함유시키고 우유 첨가율을 높이고 어쩌고 해서 내봤자 사람들이 우아하고는 바로 결론은 원더브레드 먹는 거예요. 다른 걸로 샌드위치, 토스트로 해먹으면 이상하게 이 맛이 안 난다는 이 커스터드 같은 질감과 1차원의 순수한 달달 고소함은 오직 원더브레드에서만 나는 것이라는 전국민적인 믿음 아래 현재도 건재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